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 자, 이제 책이 2장 남았는데요. 12장과 13장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13장 같은 경우 이 책 이기적 유언자를 전체를 개괄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앞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12장은 단 한 가지의 키워드, 즉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크게는 3가지의 형태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마지막으로 되풀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서 결국 인간과 박쥐의 예를 들어 협력과 이타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2장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12장에서는 엑셀로드가 진행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엑셀로드는 많은 정치학자나 경제학자, 수학자, 심리학자들처럼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 단순한 게임에 매료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게임에서 파생된 문제들은 실제로도 도서관의 선반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요.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이 전략적인 방위 계획에 중요하고 또 제3차 세계대전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이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생물학자로서인 나, 즉 리처드 도킨스는 많은 야생 동식물이 진화의 긴 시간 동안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는 엑셀로드와 해밀턴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12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그 이전에 기본적인 모델이 될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한 세팅을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책에는 나름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2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슬인 저와 맞은편에 팽수기가 있습니다. 2명이서 게임을 하고요. 자, 플레이어인 이슬과 팽수기가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고요. 우선 이슬인 제가 협력하는 경우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인 제가 협력하는 경우, 그리고 맞은편의 팽수기가 협력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호 협력에 의해서 플러스 3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슬인 제가 협력하는 경우, 그리고 맞은편의 팽수기가 저를 배신하는 경우, 저에게는 매우 나쁜 경우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상황을 0점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협력하는 경우가 아닌 제가 배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2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슬인 제가 배신하는 경우, 그리고 맞은편의 팽수기가 협력을 할 때 저에게는 매우 좋은 상황으로서 플러스 5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제가 배신하고 맞은편의 팽수기마저도 저를 배신할 때, 즉 2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상호 배신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나쁜 상황으로서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플러스 1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더 간단히 정리하면, 제가 협력하는 경우, 상대가 협력하는 경우 각각 플러스 3점, 그리고 제가 협력하지만 상대가 배신하는 경우 저에게는 0점, 그리고 제가 배신하고 상대가 협력하는 경우 제가 가장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5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배신하고 상대도 배신하는 경우 각각에게 플러스 1점입니다. 자, 이 4가지의 경우와 세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12장에서 총 3가지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유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도킨스가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모든 플레이어는 협력과 배신이라는 2장의 카드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만약의 경우에 플레이어인 내가 배신의 카드를 낸다면 상대 또한 배신의 카드를 내야 서로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상호 배신으로 벌을 받게 되겠지만 협력의 카드를 낸다면 내게 있어서는 최악의 선택인 0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상대가 협력의 카드를 낼 때를 가정해 본다면 이때는 내가 배신의 카드를 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만일 내가 협력 카드를 낸다면 2 플레이어는 각각 플러스 3점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내가 상대보다 더 큰 이득을 얻으려면 역시나 배신을 선택해 플러스 5점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상대가 어떤 카드를 내든 간에 내게 있어 최선의 수는 항상 배신을 선택하는 것, 즉 배신 카드를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 이것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한 리처드 도킨스의 해석이자 정리입니다. 네. 이슬 오빠가 설명해준 죄수의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도 도킨스는 논해보자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양쪽 모두의 상대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은 상대를 배신하는 것 이상으로는 좋은 방책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때 만일 이 2 사람이 협력하면 각자 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만일 이 2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혹은 각각이 상대에게 나는 이기적인 어떤 대박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안심시킬 방법이 있기만 한다면 이 딜레마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도킨스가 전하길 이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이렇게 상호 신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경기자 중에 적어도 한쪽이 이 세상에는 없을 진짜 성인군자와 같은 어떤 봉이 아닌 이상 최종적으로 이 게임은 2 경기자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상호 배신으로 끝날 운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순한 버전 외에 또 다른 변형된 게임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바로 앞서 이슬 오빠가 한번 언급한 되풀이 재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해요. 이 반복 게임은 경기자 2명이 앞서 말한 단순한 죄수 딜레마 게임을 한 번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되풀이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할지 배신을 할지 동일하게 2장의 카드를 내지만 이때 차이점은 그 게임이 끝나지 않고 또다시 카드를 집어서 다음 게임을 임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럼 단 한 번 경기가 치러진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두 플레이어가 각각 배신의 카드를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게임의 한계 혹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제한한다는 것. 그래서 배신의 카드만을 내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게임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 또는 불신을 쌓을 수 있고 또는 보복하거나 회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그 1점 또는 5점을 주는 존재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신이 유일한 합리적인 전략임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과는 다르게 반복 방식의 게임은 다수의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단순한 게임에서는 협력과 배신 2가지 전략만이 가능했는데 반복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면 대개의 경우는 협력 카드를 내는데 무작위로 선정된 10% 정도의 게임에서는 배신 카드를 낸다는 이 전략 또한 몇천 가지 전략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는 지난 게임 결과에 대한 조건적인 전략을 택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원한자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원한자는 얼굴을 잘 기억하고 기본적으로는 협력적이지만 상대 경기자가 앞서서 자신을 배신한 적이 있으면 자기도 배신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보다 관대하고 더 단기간에 기억력을 수반하는 전략도 있을 것이라고 돈킨스가 언급하고 있어요. 얌얌이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승리를 거둔 전략은 놀랍게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덜 교묘해 보이는 전략이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tit for tat 전략이라고 해요. 이것을 줄여서 TFT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제안자는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게임 이론가인 토론토 대학의 아나톨 라포포트 교수라고 해요. TFT는 최초의 승부는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단순히 상대의 압수를 흉내낸다고 해요. TFT 전략에 관여하는 게임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언제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먼저 상대 선수도 TFT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양자 모두 협력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각각 상대가 이전에 낸 협력의 패를 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0번의 게임을 수행한다면 양쪽 모두 게임이 끝날 때까지 협력 카드를 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600점이라는 점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양쪽 플레이어가 협력을 각각 취했을 때 협력의 카드를 선택했을 때 플러스 3점이 되기 때문에 200번의 게임을 수행한다면 200 곱하기 3, 즉 600점의 점수를 두 플레이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 TFT가 순진한 시험꾼이라는 전략과 경기할 때를 예시로 들어주는데요. 이 순진한 시험꾼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TFT랑 같지만 이렇게 경기를 하는 10회 중에 무작위로 이유 없이 한 번은 배신을 해서 높은 배신의 유혹 점수를 받는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TFT와 순진한 시험꾼이 경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 8번째 수에서 순진한 시험꾼이 갑자기 이제 배신을 하는 거예요. TFT는 물론 이 8번째 수에서는 협력 카드를 내기 때문에 봉으로서 상대에게 점수를 뜯기게 되면서 0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순진한 시험꾼은 배신을 함으로써 5점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9번째 승부에서는 TFT는 반드시 이제 보복을 하니까 보복을 하고 상대의 압수를 흉내내는 규칙에 따라 배신 카드를 내게 돼요. 이럴 때 순진한 시험꾼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서 또 상대의 협력이라는 수를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FT와 순진한 시험꾼이 경기를 반복하면 반복하게 될수록 결과적으로 두 경기자는 승부당 평균 2.5점의 점수를 받게 되고 이 점수는 TFT끼리 경기를 했을 때 얻는 점수보다 훨씬 낮은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전략은 바로 후회하는 시험꾼이라는 전략인데요. 이 후회하는 시험꾼은 앞서 말씀드린 순진한 시험꾼과는 닮았지만 보복의 연쇄를 타파하고자 적극적으로 그 방책을 강구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해요. 후회하는 시험꾼은 TFT나 순진한 시험꾼보다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배신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복이었는지 아닌지를 기억한다고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후회의 징표로 보복이 없는 한 번의 자유로운 선택을 상대방에게 허락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상호 보복의 연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후회하는 시험꾼과 TFT가 게임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상호 보복의 연쇄가 신속하게 진압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의 대부분은 상호 협력으로 끝나고 양쪽 경기자 모두가 그 결과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후회하는 시험꾼은 앞서 말씀드린 순진한 시험꾼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TFT가 서로 대전할 때보다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고 해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2장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현재 두 가지 모델을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그래서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굉장히 유효한 승률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 TFT 전략, 즉 티폴텟,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TFT 전략에 대해 수많은 전략 중 순진한 시험꾼과 후회하는 시험꾼 전략 이 두 가지의 예로 TFT가 과연 얼마나 더 큰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TFT 전략에 대한 다른 특징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엑셀로드가 사용한 또 하나의 전문 용어에는 관대가 있는데요. 이 관대한 전략은 보복하는 일이 있긴 하나 이것이 단기의 기억에 기대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악행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앞서 계속해서 설명한 TFT는 관대한 전략이라고 해요. 배신자에 대해서는 그 즉시 벌하고 그 이후에는 과거를 씻은 듯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상대가 냈던 패를 내가 그 다음 게임에서 바로 연이어 내기 때문에 상대가 배신의 카드를 내면 나는 그 다음 게임에서 배신의 카드를 역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에 대해 그 즉시 가볍게 벌한다는 의미가 네,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는 이제 오래된 악행은 잊어버리는 이런 TFT의 관대한 전략이라는 것에 대비되는 것으로는 또다시 원한자가 등장을 해요. 이 원한자는 한 번이라도 자기를 배신한 적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결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배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TFT보다 더 관대한 전략을 제시해 주는데요. 바로 두 번은 봐준다. 즉 Tit for Tat 이것을 줄여서 TFTT라고 칭하고요. 이 TFTT 전략은 적이 두 번 이상 배신하는 것을 용납하고 나서 보복한다는 전략이에요. 그렇지. TFT의 변형된 전략 중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로 TFTT는 상대가 두 번까지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협력으로 대응한다. 네. 협력의 카드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엑셀로드는 누군가 이 게임 토너먼트에 TFTT를 제안했었다면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전략이 상호 보복의 연쇄작용을 잘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ESS,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적 접근과 엑셀로드가 설명한 토너먼트식의 리그전 방식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리그전 방식이라는 것은 각각의 전략이 다른 전략들과 돌아가면서 이제 대항을 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그전 방식의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하려면 사람들이 당시에 제출했던 모든 다른 전략에 대해서 잘 대항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폭넓은 여러 전략들에 대해서 잘 대항하는 전략을 엑셀로드는 강건하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TFT는 이 강건한 전략으로 판명이 되긴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사람들의 이러한 전략들을 제멋대로 임의대로 낸다는 게 문제라고 해요. 이 TFT를 ESS에 접목시켜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데요. ESS의 중요한 특징은 그 전략이 전략들의 집단 내에서 이미 다수를 선점하고 있을 때 계속 좋은 성적을 얻게 된다는 점이었는데 말하자면 이 TFT가 ESS로서 우위를 선점하는 환경에서는 TFT가 계속해서 잘해나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다윈주의 세계에서 승리는 돈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수로 지불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다윈주의자에게 성공적인 전략은 그 전략들의 집단 내에서 그 수가 많은 것들이고 어떤 전략이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다수일 때, 즉 자기 자신의 사본이 많은 환경에서 특히 잘 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TFT와 ESS가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TFT가 ESS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진짜 ESS는 아니라고 해요. 어떤 전략이 ESS가 되려면 그것이 흔한 전략일 때 희소한 돌연변이 전략이 침입하더라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해요.
하지만 TFT가 어떤 못된 전략의 침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씨 좋은 전략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 언제나 협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한 성인처럼 항상 협력하는 마음씨 좋은 전략도 TFT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더라도 눈에 띄지 않고 집단에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TFT는 ESS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엑설로드는 TFT가 ESS가 아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진짜 ESS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둘 이상의 전략이 집단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하나의 집단에서 우위를 점하는지는 바로 운에 달려 있다는 건데요. TFT뿐만 아니라 항상 배신하는 전략도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항상 배신하는 전략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 집단에서는 다른 어떤 전략도 더 잘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스템을 쌍안정 시스템, 즉 한편에 항상 배신이라는 안정점이 있고 다른 한편에 TFT라는 안정감이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TFT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처음부터 배신하는 일은 없으므로 마음씨 좋은 전략이고 과거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단기의 기억만 갖고 있기 때문에 관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도킨스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책에서 소개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크게는 이 2가지의 게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 중에 T폴텟을 중심으로, 즉 TFT 전략을 중심으로 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대입해 봄으로써 과연 어떤 전략이 보다 더 많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지, 보다 더 유효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죄수의 딜레마 게임 마지막 유형, 3번째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임은 이 게임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면은 성립될 수 없는 설명들이었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게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어느 경기자도 그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야 된다는 거라고 해요. 만약에 나와 어떠한 상대방이 대전 중이고 우리가 이 게임은 100번만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100번째가 되는 최종 라운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서 마지막엔 배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라운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해요. TFT류의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경기자가 배신에 의해 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보복의 위협은 항상 존재해야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팽숙이가 말씀드린 마지막 3번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유형, 즉 무한히 반복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마지막 게임의 횟수가 정해진 게임이라면 그 마지막 게임에서는 두 플레이어가 모두 배신의 카드를 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봤을 때 무한히 되풀이되어야 하는 조건에서야, 즉 게임이 지속 가능해야 선택의 가짓수가 많아질 수 있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12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바탕으로 박쥐와 인간의 예를 들어 종이 타협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킨스가 말하길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는 때때로 왜 헌혈자가 헌혈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 답은 호혜성 또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가장된 이기성에 있다고 믿기 어렵다는 건데요. 도킨스는 본인이 너무 순진한 생각인지 몰라도 이 헌혈이야말로 순수한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 이타행이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해요. 헌혈은 이렇다 치더라도 도킨스는 이번엔 흡혈 박쥐의 혈액 분배가 엑셀로드의 모델에 아주 잘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흡혈 박쥐의 혈액 분배는 윌킨스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고 해요. 윌킨스의 실험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잘 알려진 대로 흡혈박쥐는 밤에 피를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식사를 한다면 배가 찰 때까지 실컷 먹을 것이고 새벽이 되었을 때 운 나쁘게도 굶주린 채 돌아오는 놈이 있기도 할 것이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윌킨스는 먹잇감을 발견한 흡혈박쥐가 그렇지 못한 동료에게 자신이 먹은 먹이를 토해내는 식으로 헌혈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윌킨슨이 목격한 110회의 경우에서 77회는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는 경우였고 다른 다수의 경우는 혈연관계 개체들 간의 것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혈연이 아닌 박쥐 사이에서 혈액을 공유하는 경우도 간혹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이 일정량의 혈액은 별로 굶지 않은 박쥐보다 매우 굶주린 박쥐의 수명을 더 연장시킨다고 하는데요.
헌혈 행위는 헌혈하는 개체의 사망 확률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이 사망 확률의 증가는 수혈을 받은 개체의 생존 확률의 증가에 비하면 매우 낮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제 용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흡혈박쥐의 경제는 죄수의 딜레마의 법칙을 따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냠냠이의 설명을 받아서 12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장에 처음부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통해서 달려왔고요.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크게는 3가지 유형으로 살펴봤고, 그러한 유형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보는 경우 바로 박쥐의 헌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헌혈하는 것에 대해서 도킨스는 굉장히 이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흡혈박쥐가 종간에 헌혈하는 경우도 역시 본인들의 협력과 배신의 경우에서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흡혈박쥐 종에 대해서 헌혈하는 개체의 사망 확률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이 사망 확률의 증가는 수혈을 받는 개체의 생존 확률의 증가에 비하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흡혈박쥐 종 전체가 협력을 통해 종의 생존과 다음 세대로의 유전자의 전달에 대해 보다 더 효과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킨스는 이러한 흡혈박쥐 종의 이야기를 통해 기분 좋은 새로운 신화라고 표현하면서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신화의 선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즉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흡혈박쥐 종은 이기적 유전자에 지배되면서도 마음씨 좋은 놈이 1등이 될 수 있다는 따뜻한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종 간의 협력의 성공 사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로 시작해 종 간의 협력을 살펴본 12장을 뒤로 하고 마지막 13장으로 갑니다. 13장. 유전자의 긴팔. 자, 드디어 대단원의 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13장까지 살펴봤고요. 13장은 책의 내용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개념과 사례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을 전달드리는 방향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자연 선택이 직접 유전자에 작용하는 일은 없다고 리처드 도킨스는 설명을 하면서 DNA가 단백질의 고치 안에 들어있고 막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되어 자연 선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요. 만일 자연 선택이 DNA 분자를 직접 고르려고 한다고 해도 이를 위한 어떠한 기준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간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그 영향으로서만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보통 배 발생 과정에 대한 영향, 즉 몸체의 형성과 행동에 대한 영향을 뜻한다고 해요. 성공적인 유전자라는 것은 하나의 배 내의 모든 다른 유전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에서 그 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유전자라는 거죠.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성체, 즉 잘 번식하여 같은 유전자를 미래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성체가 되도록 배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표현형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유전자가 신체로 발현되는 것, 즉 배발생 과정을 통해 유전자가 그 대립 유전자에 비해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도킨스는 자연에는 같은 종 또는 다른 종의 다른 개체를 좀 더 적당히 조종하는 동식물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종하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는 모든 경우에서 유전자가 조종당하는 생물체의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해요. 이 유전자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조종의 표적은 같은 몸일 수도 있고 다른 몸일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연 선택은 자신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세상을 조종하는 유전자를 선호한다고 해요. 즉 동물의 행동은 그 행동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그 행동을 하는 동물의 몸 내부에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그 행동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생존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에서는 지금 펭수기와 냠냠이가 말씀드린 도킨스가 줄곧 강조해왔던 인간은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이기적인 생존 기계라는 전제로 유전자는 생존 기계인 성체를 잘 번식시켜 미래 세대에 잘 전해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책의 말미에 도킨스가 이 책을 정리하는 내용을 전달드릴게요. 도킨스가 말하길 이기적 유전자라는 생명관은 우주의 어떤 장소에 있는 생물에게도 적용되는 생물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자 가장 근본적인 단위는 바로 자기복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가장 처음부터 강조하고 가장 힘있게 이야기하는 키워드 바로 자기복제자입니다. 자, 우주에서 자신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자기복제자고 최초의 자기복제자는 작은 입자들이 우연히 마구 부딪혀서 출현하게 되고 자기복제자가 일단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복사본을 한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러나 어떤 복제 과정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복제자들의 집단 내에서는 몇 개의 다른 변이체가 생겨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또 다른 변이체들은 본인들만의 새로운 방법을 생성해서 본인의 조상이나 다른 변이체들보다 자기복제의 효율이 훨씬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변이체들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은 가장 강력하고 재주 있는 자기 복제자로 채워지게 되는 결론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재 2023년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자기 복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정교한 방법들이 서서히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자기 복제자는 자기 고유의 성질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상에 초래하는 결과 덕분에 살아남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간접적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복제자의 그 복제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사실상 유전자는 개체의 체벽을 통과해서 바깥 세상에 있는 대상을 조종한다는 건데요. 그 대상 중 어떤 것은 무생물체고 어떤 것은 다른 생물이며 또 어떤 것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대상물은 여러 생물 개체 속에 들어앉은 여러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력에 그 그물이 합쳐지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기 복제자는 더 이상 태초와 같이 바닷속에 제멋대로 흩어져 있지 않고, 이러한 자기 복제자들은 개체의 몸속에 포장되어 있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책을 통해 말씀드린 우리 인간을 포함해 포유류, 곤충, 생물과 식물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체 속에 뭉쳐진 자기 복제자는 세상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물속에 흩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 어떠한 특정 개체 속에 응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구 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우주의 어떤 장소에서도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유일한 실체는 불멸의 자기 복제자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1장부터 13장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다시 서문으로 돌아가 도킨스가 말하길 우리는 생존 기계이며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운반자들이라고 설명했던 것.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본인을 놀라게 하고 있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통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책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 이슬팽숙 냠냠, 저희 이팽냠이 이 책을 리뷰한 소감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워낙 생물학 고전 중에 고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분량도 그렇고 또 유전자라는 주제도 그렇고 장벽이 있어서 감히 읽어볼 엄두가 안 났었는데요. 독서 스텔라 기회로 그 유전자 중심으로 인간 진화를 살펴보는 새로운 관점을 개인적으로도 공부해 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요. 네, 냠냠이는 이번 책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고민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로. 네. 어쨌든 ESS나 이렇게 처음 들어본 개념도 있고, 또 생물학적 이론을 제가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책 보시면 도킨스가 다양한 예시를 들어줬어요. 또 비유법도 많이 사용을 하셨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은 예시 덕분에 책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인상 깊었던 점 말해보자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 메시지, 유전자는 생물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경쟁하고 또 유전자 수단으로서 진화가 주도된다, 이런 이 키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인간 행동 방식이나 생물학적 이론에 의해서 충분하게 설득이 잘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전자 행동 방식으로 협력을 재해석한 부분이 저는 재밌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개체랑 상호 협력을 해서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게 사실은 유전자의 번식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이기심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재해석해본 게 신선한 관점으로 다가왔고요. 또 저희가 이제는 잘 알지만 이 이기적 유전자가 쓰여질 시점에는 전혀 알지 못했을 밈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그 밈을 유전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어서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박한 해석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몰랐던 개념들을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 끝! 네. 다음 팽숙. 네. 저도 저의 이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기적 유전자를 드디어 다 읽어서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30주년 기념판 서론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 또한 훌륭한 대안으로 협력적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책 전반적으로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이타적으로 사람들이 왜 서로를 돕고 군집을 이루고 집단을 형성하는지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타성이 있어야 이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서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냠냠이가 말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전략 아니면 근연도,
적응도 등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학습할 수 있었고 이것을 제가 과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사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게 네.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모두가 이기적인 유전자, 즉 생존 기계이기 때문에 다 이기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예측해 보면서 제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슬입니다. 네, 저희 이기적 유전자 끝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해왔던 여러 과학책들이 있거든요. 과학은 논쟁이다를 비롯해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세계를 정복한 식물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법의 비행과 지단업냐까지 다양하게 과학과 관련된, 특히 생물학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왔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번 책이야말로 최강의 난이도, 최고난이도의 생물학 책을 접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 단순 분량만으로는 저희가 앞서 다뤘던 인류 3부작 또는 지단업냐 3부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저희가 전달드리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상대적인 비교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리뷰했던 유시민 작가의 문과남자의 과학 공부에서 거론한 3권의 과학책 중 첫 번째 책으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리뷰했다는 것에 나름의 의의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남은 2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리처드 파인만의 파인만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물론 당장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도 나름의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팽숙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근연도, ESS, T4TET 등등의 책에서 거론한 단어들, 인용된 단어들을 사용하겠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부터 이 녹음이 끝나는 순간부터 입에 달고 살도록. 원래 TFT 아니에요? 아, 그렇지. 네. 정확하지. 네. 저는 배신에 배신으로 협력에도 배신으로.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협력부터 시작하는 친구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만큼 저희가 이 책에 굉장히 지금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말 꿈도 사실관계, 꾸셨잖아요. 꿈도 꾸셨잖아요. 예, 꿈에 이 책이 나왔어요. 정말 악몽을 꾸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의 리뷰 역시 2023년에 저희 나름의 독서 스텔라가 해낸 몇 가지 업적 중에서 업적이네. 저희가 해낸 어떤 성취와 성과 중에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과학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드리는 내용이 다소 다른 인문학책이나 역사책보다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와서라도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도 역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단어 하나, 문맥의 흐름,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전달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 번 더 살펴보고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책을 읽고 리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잘못된 오류나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킨스의 책 2권을 리뷰했고요.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마법의 비행. 네. 이렇게 저희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마무리하고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